안녕하세요. 두근두근 미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벨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응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전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모였는데요. 오늘의 그 주제 중에 한 가지는 이 모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먼 길, 뭐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인문학 기행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 인문학 기행에서 사람의 삶이나 또는 예술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게 참 좋다는 공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의 연장선으로 한 권의 책이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이런 걸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책을 한 권씩 골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고른 이유. 근데 지금 책은 읽고 나서 감상이 아니라 읽고 싶은 책. 내가 왜 이 책이 왜 나를 선택했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각자 책을 다 준비해 오셨는데요. 그 각자 가져오신 책들을 이것이 왜 이 책을 나는 선택하게 되었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책 가져오셨죠? 네. 네. 책들이 다 반짝반짝 새 것으로 이렇게 읽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네. 어떤 분부터 얘기할까요? 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라비고요. 저는 그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포노사피엔스라는 책 제목을 골랐고요. 그다음에 작가는 최재붕. 네, 아마 IT나 뭐 과학계 쪽에 계신 유명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지금 보니까 성균관대 서비스 융합 디자인학과 교수님이시네요. 그런 학과도 있네요. 서비스 융합 디자인학과에 그런 처음 학과도 들어봤습니다. 있네요. 뭐와 뭐가 있는 거죠? 서비스와 뭐? 서비스와 디자인의 디자인이 융합되는 건가? 근데 그건 말 될 것 같긴 해요. 네. 네. 근데 그니까요. 근데 이공계네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건물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서비스 같은 거를 하려면 디자인 자체 구조가 네.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가, 얼만큼 시간을 머무르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가 봐요. 네. 네. 이분은 어쨌든 공학의 인문학적인 네, 요소를 그렇지. 섞어서 사람의 동선이라든가 뭐 뭐 행동학 같은 그쵸. 거. 예. 행동 심리 뭐 이런 걸 다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찾아보질 않아서 그냥 추측으로 책- 청취자분들은 이거 그대로 믿으시면은 안 되고요. 꼭 꼭 한번 다시. 책 네. 중에 네. 디자인 경영이라는 책도 있어요. 네, 네. 경영을 하는데 디자인적으로 하자. 요새 디자인의 세계다. 그런 책도 있어요. 지금 네. 표지가 되게 특이해요. 표지 특이하죠. 네. 표지를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 아기가 아기가 들어있어요. 아마 이 음.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은 이 스마트폰 태어난과 동시에 아기에게 주어지는 본인의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에 태어나는 요즘의 아이들을 근데 지금 바라보는 시각으로 읽어야 하는 어른들의 책인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거의 스마트폰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약간 요람에서 무덤까지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베고 자고 뭐 약간 이런 분위기. 저런 것도 있어요. 본 디지털. 맞아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네. 손에서 이 세 번째 손 같은 느낌. 아.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제가 TV에서 여러 번 이 책 작가가 소개되는 걸 본 적이 있고 해서 그래서 뭐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남들이 읽는 거 나도 한번 보자라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선택해봤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잘 읽어보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같이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와는 상관없이 이 책과는 상관없이 요즘에 특히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데 아이들의 삶에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인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일단은 스마트폰을 사랑하여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본인의 그냥 뭐 생활의 일부, 그냥 정말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없이 그 스마트폰이 없이 본인의 그 아직 어리지만 생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자체를 좀 상상을 못하고 그게 없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아예 그 뭐래 뇌 속에 스마트폰이 없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왜 뭐 저 친구하고 전화를 너무 오래 한다거나 하면 엄마들이 왜 만나서 얘기하지 전화를 하냐 했을 맞아요. 때 맞아요. 왜 그게 뭐가 나쁜데? 라는 생각을 음. 한다. 아니면 전화 끊을 때 이제 한창 뭐 한 중학교 정도 여자 아이들 전화 끊을 때 그래 알았어 1시간 동안 통화한 다음에 만나서 얘기해.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거 네. 그런 네. 거랑 비슷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쳐다보면서 했던 그 전화 좀 끊어라 얘기했던 게 지금 뭐 제가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좀 그만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 그런 것 같아요. 웅삼은 언제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셨어요? 본인의 나이가 몇 살? 저 20대 29살이요. 스물 29살. 그 전에는 스마트폰이 아니었죠. 이게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렇죠. 네. 약간 좀 섞어찌개가 전화된 네. 거니까 그 전에 그냥 뭐 폴더폰 쓰고 예. 전화 말 그대로 휴대폰은 가장 처음이 언제인 것 같으세요? 2000년대죠. 음. 2000년. 본인이 몇 살인 거예요? 20살. 아. 그 그러니까요. 전에는 삐삐였습니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요. 삐삐 맞아. 그건 그거 삐삐는 동네에서 이제 필요했는데. 예. 네, 양아치 여기서 나이 형들.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네. 진짜 30대가 지나서 휴대폰을 처음 가지게. 그럼 그 사이에 시티폰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런 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걸 수만 네. 있는. 네, 맞아요. 걸 수만 진짜. 있는 거. 삐삐. 다음에 삐삐는 받으면 네. 이제 그걸 전화를 하는 거잖아 공중 전화로. 핸드폰이 나오기 그쵸. 전에 네, 잠깐 그 맞아요. 시티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삐삐도 그때도 그 나름의 문화가 있어갖고 그 어, 앞에 머릿말 같은 거 네. 막 녹음 같은 거 막 되게 멋있게 네. 하고 막 기억나세요? 음. 생각하니까 되게 오그라든다. 그때는 커피숍에 가면 앞에 항상 다 전화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지금의 그 뭐죠? 주문하면 그 주는 진동벨 같이. 진동벨 같이 음. 모든 테이블에 다 전화기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기억 안 나시죠? 촌에 살아서 이 네. 저희 아이는 근데 스마트폰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고등학생인데 진짜? 어렸을 때부터 어우. 지금까지 스마트폰은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누구보다 뭐 최첨단의 문화를 다 누리긴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저보다도 더 잘하는 뭐 앱이랑 뭐 까는 거 뭐 거래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다 잘하는데 그래서 더 자극이 된 것 같긴 해요. 그거 없이도 이 스마트폰처럼 살아야 되니까 더 연구를 많이 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불과 또 그 몇 년 사이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에는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쓰는 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초등학교 2, 3학년만 돼도 쓰는 것이 너무 일반화 돼버린 것처럼 불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진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네. 무섭죠? 무섭죠. 예.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네, 예를 맞습니다. 들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요새 좀 많이 드는 생각인데 뇌가 쉴 시간이 없어요. 요새 사람들은 맞아요. 이 뭐 이렇게 직업 자체가 뭐 비정규직이 이렇게 불안해지면서 계속 자기를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30, 40대 뭐.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은 그런 환경은 아닌데 저녁에 이제 뭐 자고 좀 뇌가 쉬고 아직 성장을 들은 애들인데 계속 게임하고 막 이러니까 그거 없는 그 조용한 시간도 인생이잖아요. 삶의 한 부분이고. 그렇죠. 되게 예.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걸 이해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를 경험할 수 있는 거를 다 차단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막 불안해하고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과잉 행동처럼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 네. 주변을 둘러본다든가 이런 행동을 아예 안 하게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심심해야 막 주변으로 눈을 돌리거든요. 맞아요. 예, 뭐 저런 네. 막대기라도 오늘 나의 장난감이 될 수 있다. 저건 네. 뭐 집에 농사 짓다 남은 끈을 묶어가지고 이걸로 뭘로 만들어서 그렇지. 오늘은 놀아야겠다. 막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저는. 그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문 선생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된가요? 됐어요? 저는 39인데 아이고 제가 그런데 아주 좀 다행이라고 그런 얘기를. 느끼는 게 의젓한 색깔 예.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우리 서른 시대와 나오면 그 비슷한. IT의 발전사랑 음. 제 나이 먹는 거랑 어느 정도 일치해요. 그래서 유년기에는 그 옛날 공중파 4개, 3개밖에 없던 시절 있잖아요. 5시 반에 만화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제 뭐 하이텔 같은 이제 그렇죠. 인터넷 이렇게 그 네. PC 통신이죠 그 네, 당시에 좀 그런 채팅 삐삐 이러면서 그런 문화 그리고 뭐 라디오 듣고 막 그런 문화에서 이제 성인이 진입하는 나이대가 되니까 이제 IT 버블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그때 뭐 한메일 뭐 아시죠? 뭐 아이러브 네. 스쿨 막 뭐 초창기 인터넷 뭐 플랫폼들 나오고 그러다가 또 이제 20대 끝날 무렵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더니 뭐 이제 클라우드 환경 뭐 이런 거 막 되고 저는 그 나이랑 좀 이게 맞춰가가지고 그런 정서가 다 있는데 제 밑으로 이제 친구들 보면 이게 좀 잘 없어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어떻겠어요. 그럼 나는요. 점, 내가 점, 언제 점. 스마트폰을 접했게요 처음에. 좀 무섭습니다. 언제죠? 내가 물어봤잖아요. 상상이 안 되죠. 아니, 네. 지금부터 한 네. 12, 13년만 빼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삐삐를 처음 접한 것도 98년이었고 또 스마트폰 그 전에 또 다른 폰이 있었죠. 네. 그래서 거의 한 50 넘어가지고 스마트폰이 또 최근에 나온 거니까 비교적 한 5년 됐을라나. 그러니까 거의 60이 다 돼서 네, 네. 접하게 됐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기능을 몰라서 잘 못 쓰는 거지. 불편한 점도 있어요 스마트폰이.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좀 알만하면 기종이 바뀌고 예. 알만하면 바뀌고 이거는 뭐 네. 저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걸로. 근데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간 대 인간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세대에서도 만날 것도 전화해버려 아니면 문자 보내고 말고 하니까 직접 통화도 좀 줄어지거든. 문자를 요새는, 보내니까 예. 카톡 같은 거 하니까 통화 같은 거 굉장히 예. 두려워하는 예. 그 경향이 음.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네.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네. 같이 교감을 하는 그런 면이 또 있는데 전화만 해도 그래도 인간적인 거지. 근데 문자로만 소통하면 이게 참 조금 삭막한 것 같은 할 얘기만 딱 하고 끊고 예. 좀 그런 느낌이 드네. 문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또 네. 굉장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자에는 감정이 좀 잘 안 드러나니까 민감한 얘기하게 되면은 형님들이 딱 거기서 대화를 끊어요. 저희는 이제 밴드 얘기인데 이거는 만나서 얘기할 내용이다. 그렇죠. 예, 여기서 네. 더 얘기하면 이거 싸우니까 문자가 옵니다. 단톡방에서 얘기 막 하고 있으면 재호가 이건 다음에 본명 나와버렸네. 응삼아 이건 다음에 이거 만나서 얘기할 것 같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형님 막 이런 그렇죠. 게 있는 것 같아요. 단톡하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 그래서 그렇죠. 저도 요새는 이제 카톡에서 뭐 모몬톡에서 할 얘기랑 만나서 할 얘기랑 좀 구분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문자가 그 의사소통의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 뭐 네. 대화나 아니면 전화가 중심이 되느냐는 이 나이와 내용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 우리 밑에 아이들을 보면 그냥 그 자기네 학교 단체 뭐 문자로 이렇게 하는 거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좀 다르더라고요. 세월의 흐름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전화를 드리게 되면 어르신들이 어디 직접 찾아뵙고 옛날에도 그런 무난하지 않고 전화질이야 네. 라고 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질. 오히려 전화로 목소리를 하는 게 굉장히 예의 있는 거고 문자를 하는 건 좀 그보다는 얇은 관계로 보이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에 비하면 또 그런 관계가 새롭게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그 장비가 발달하고 네트워크가 발달할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조금 옅어진다. 그러니까 진하다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좀 옅은 느낌, 물을 탄 느낌 그런 느낌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찾아가서 말씀 못 드리는 걸 전화로 한다. 전화하기 조금 껄끄러운 사항을 그냥 문자로 한번 뚝 던져보고 한다. 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카톡이랑 혹은 문자 그 사이에도 약간의 이질감이 존재를 하죠. 문자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엄숙하고 경건한 느낌. 그냥 카톡은 좀 가벼운 소리를 막 다다다다 쏟아내도 네. 툭툭툭 그렇죠. 던져도 될 네. 만한 그것도 느낌. 좀, 그 좀 무게감이 다른데 예전에는 이제 문자는 과금이 되니까 네. 뭐 못 쓰고 좀 웬만하면 길게 써서 저거 하려고 하고 그런데 카톡은 공짜니까 네. 막 쓴다면 지금은 사실 문자도 공짜고 카톡도 공짜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조금 더 그래도. 묵직한 얘기를 문자로 하지는 묵직한 얘기를 문자로 하고 웬만하면 가벼운 얘기들은 카톡으로 하죠. 그만큼의 이제 매체상의 차이점들이 존재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 문자는 좀 일방적인 것 같고 톡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쌍방향이고 상대방이 바로 답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이 이런- 안 지워져 이런 싸가지 없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읽었다 안 읽었다를 아는 순간 음. 그게 좀 바뀌는 거죠. 네, 우리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모두들 다 나름의 뭐랄까 고민이라면 고민, 생각이 다들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 아주 배- 좋은 책일 것 같아. 읽어. 네, 예, 궁금해요. 딱 맞는, 예. 네, 네,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궁금합니다. 음. 네, 좋은 나중에 권해주시길 바라며. 네, 벨파오님. 네, 저는 군주론 그 우리가 많이 들었던 책 이름이죠. 알고 있는 그건가요? 알고 있는 군주론 마키아벨리의 마키아벨리, 네. 군주론 이건데요. 전 아무래도 이제 문헌정보 도서관 또 책을 소개하고 요새는 뭐 북 큐레이션 네. 이런 것도 있어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은 책을 소개해야 되는데 특히 제가 이제 하는 수업이 책과 도서관의 문명사 이런 네, 종류예요. 그쵸. 말하자면 네. 제목을 좀 거창하게 붙였는데 그런데 뭐 딱딱한 역사 이야기만 하면 재미 하나도 없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고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훨씬 재미있는 과목이 될 수가 있어요. 알차게. 그래서 네, 학생들이 이런 거 읽어볼 어떤 그 동기도 생길 수 있고 군주론은 저도 읽어보지 않고 그냥 옛날에 마키아벨리가 군주를 찬양해서 뭐든지 군주의 뜻에 따라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뭐 또 이제 소개 같은 걸 읽어보면 그런 것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비판이 많았지만 나중에는 정치인들이 정치학 교과서로 쓰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건 요체는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말하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만 갈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 도덕만 찾다가 6.25에서 왜 6.25적인 도덕만 찾다가 가면 실제 현실 정치는 동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네, 네, 그런 점을 짚어줬다는 점에서 네. 현실 정치를 짚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읽어보고 이제 그런 점도 한번 새겨보면서 저는 동양 고전도 중요하지만 이런 서양 고전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동양 고전, 서양 고전 같이 읽으면 도서관이 그렇게 읽게 해준다면 도서관의 역할이 굉장히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도서관에서 물론 저 같은 사람은 항상 소설책만 읽고 소설도 가벼운- 고전이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정말 다 문학류만 제 인생에 다 제 인생은 문학입니다. 문학? 그러니까 예, 이야기만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몇몇 논픽션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 쓴 글, 뭐 철학자들이 쓴 글을 어찌어찌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서 또 굉장히 큰 매력이 뒤늦게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되게 뭐랄까 예쁘게 생겼어요. 이게 표지가 가벼운 느낌이에요. 예쁘게 나왔고 얄팍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읽기가 좋고 블랙의 레드는 좋을 것 뭐 같고 네. 그다음에 이 번역을 누가 했나 보니까 네. 경희대학교에 후마니타스라는 그 칼리지가 있어요. 있어요. 네. 거기 있는 교수가 썼어요. 네. 인문학 전공자들이 쓴 거거든요. 상당히 현대말로 잘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해석을. 그래서 아주 또 호감이 갑니다. 일단. 벨파님은 뭐 본인도 선생님도 직접 번역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원전으로 읽으셔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요? 아니, 그건 굳이 달라요, 또 달라. 이렇게 그건 달라.
번역을 좀 하긴 했지만 전공 분야 번역하고 네. 다른 분야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학 전공자들이 어떤 특정 분야 전문 서적을 번역하지 못하는 못하죠. 네. 거,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학이기 때문에 네. 어려울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잘 쉽게 예. 풀어 강의하는 예. 마키아벨리의 예. 군주론 이렇게 한번 예. 인문학 강좌를 한번 열어주시면 저희가 좋죠. 제가 그럼 열심히 읽어야 되겠네요. 이게 또 다른 설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메디치 가문이 상당히 네, 정치를 네. 하고 잡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썼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 책이. 말 그대로 그런- 정치적이네요. 네, 정치적이죠. 그런데 결국은 발탁되지 못했다. 아, 네. 그래서 일찍 죽었죠. 그 마키아벨리도 오래는 못 살았지. 50몇 살? 예.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이제 강의가 들을 일이 있어서 네. 그 선거에 나가는 정치인들에게 어떤 정책 제안을 하셨던 분 얘기를 들었는데 이 군주론 얘기도 듣고 보니까 뭐 공자도 당시에 되게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받아들이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분도 정치인들이 그 배포가 없어가지고 이거 하면은 우리나라 사회가 좋아질 것 같은데 받아주질 않는다. 그렇죠. 근데 여기 책도 좀 군주론도 비슷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이런 뭐 혁신적인 내용이나 이거는 좀 후대에 가서 좀 평가받는 평가를 경향이 받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어떤 예. 유명한 책들이 죽고 나서 예.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뭐 문학 작품도 그렇고. 반문을 해보면 좀 평소에 살아서 저 사람 좀 미친 소리 하는 것 같다 싶어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겠구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갭을 줄이기가 진짜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재능적인 천재라든가 뭐 아니면 너무나 앞서가는 그런 뭐 과학자라든가 뭐 이랬을 때 이거를 진짜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따라가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맨날 이렇게 위탁 사업 같은 걸 받아가지고 어부를 살다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하는 일은 똑같은 것 같은데 매번 계획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획서 특성상 작년과는 다른 내용을 또 써야 되니까 뭐 1년 사이에 또 뭐가 이렇게 변했나 막 이런 걸 막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변화라는 게 좀 작은 단위에서 이렇게 계속은 일어나는데 그게 뭘까 이제 막 그런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같은 얘기를 강의 같은 걸 가서 이제 자주 듣게 되잖아요. 자기 그렇죠. 일에 관련된 얘기는. 네. 그래도 저거는 그래도 오늘 듣는 내용에서 뭔가 다른 내용이 있을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요새는 들어가거든요. 예. 안 그러면은 막 이렇게 뭐 변화나 이런 거를 얼른 낚아채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예. 이 아니 뭐 연락만 하면 맨날 교육을 하시는 건지 교육을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힘들어요. 정말 한두 번이 네. 아니에요. 그래서 와 이거는 핑계인가? 왜 내 전화를 안 받아주지? 막 이렇게 아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이 딱 그런 때인가 봐요. 마무리와 시작. 그냥 그런 거죠. 내가 멍 때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뭔가 좀 바뀌고 있다. 예, 나는 아우.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 예. 예, 힘듭니다. 예, 저가 이러는데 뭐 더 이렇게 치열한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예. 뭐 대기업에서도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 이러면 막 그때부터 아이디어를 열심히 내서 막 하고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군주론. 네. 네. 좋은 이후에 좋은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응삼도 네. 뭐랄까 저는 독특한 책을 도올 김용옥 선생님 다 아시죠? 그렇죠. 독특한 말투와 네. 예. 독특하시죠. 예. 네, 근데 우리 멋져요. 너무 몰랐다. 이게 되게 도발적이잖아요 제목이. 밑에 조그맣게 부제로 해방 제주 4.3과 여순 민중 항쟁 네. 써 있어요. 제가 요새 그 한국 민주화 운동사 뭐 이런 관련된 독서 모임을 나가고 있어요. 그 일제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저기 80년대 90대 초반까지 이제 계속 현대사 책을 읽고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일제 시대도 어려웠는데 그 독립운동이 개파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게 어떻게 모이고 갈라지고 또 큰 사건들 이후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또 해방이 됐는데 또 어떻게 보면 자력으로 해방된 게 아니다 보니까 또 해방 이후에 또 막 복잡한 그런 이제 과정 중에 하나예요. 책을 살라고 검색을 하다가 네. 이 제목을 딱 보고 살려고 봤더니 이제 전자책으로 안 나왔었어요. 네. 보통 이제 역사책 보면 다 한 2만 원. 두껍죠. 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있다가 오늘 서점 딱 갔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도올 김용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듣고 있으면 약간 왜 내가 모르는 건데 이렇게 머리에 정리가 되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들었던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에서 그 한국 네. 민주화운동사 책을 3권짜리 펴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다행히 저희 PDF 파일이 있어가지고 1, 2권 보고 3권은 책을 샀는데 보면 이제 독재 정권이 되게 역사 길었잖아요. 네. 저 정권의 이제 뭐 당위성 이런 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약간 민족주의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제 이 정권에서 차용해서 썼는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 민족의 우수성, 뭐 역사, 뭐 그런 뭐 한민족 뭐 이런 거 강조하다 보니까 요런 좀 역사들이 많이 가려져 가려졌다는 있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이참에 읽으니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예. 저는 솔직히 김구 선생님만 독립운동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 뒤늦게 조명받으시는 분들이 당시에 뭐 김원봉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몰랐지. 더 비중을 네. 크게 다뤄야 되는 인물인데 뭐 암살 이런 데서 봐가지고 사람들이 알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좀 역사 교육이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근데 사람들이 갈수록 더 관심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역사도 뭐 대부분 스타 같은 그렇죠. 별들만 네. 살아남는 네. 장인인데 그렇죠. 왕쯤 돼야죠. 예. 역사에 이름을 남기려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힘들어요. 한 주마다 한 200 몇십 페이지 막 읽어야 되고 내용도 재미가 없어요. 다 서술이니까 몇 년도 몇 월은 뭐 사회가 이런 일이 있어서 학생 운동이 일어났는데 뭐 요학교 요거 그런 내용들이 연속인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이 저희는 뭐 이렇게 노동자고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뭐 삶의 모습이라든지 건조하게 담겨 있긴 한데 뭐 역사책에서 교과서에서 그런 거 잘 안 배우잖아요. 네, 네. 70년대 뭐 저임금 장시간 노동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뭐 민주노조들이 결성이 되고 되게 좀 핍박을 받다가 뭐 막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서 많은 좀 읽으면서 감동도 받고 당시에 막 또 구속이 돼가지고 또 막 고문 수사에 막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 되게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이 책을 읽으면 좀 더 요 시기 45년부터 그렇죠. 한 50년 사이에 정말 변화가 있었던 역사가 좀 더 잘 이해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이거 태백산맥 이런 걸로만 읽었어가지고 네. 저랑 똑같으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이야기로만. 이야기로 이해해서 네. 그 정서 같은 건 이해는 되는데 어떤 그 사회상을 정리가 된 거로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야기 중요하죠. 예. 근데 저는 뭐 역사학자는 아닌데 역사가들의 역사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가끔 하게 돼요. 역사가들은 그냥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조사해서 그걸 이제 그 이야기를 꾸미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시절에 이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했는가 그 그렇죠. 기록을 좀 더 살펴야 되지 않을까. 서민들이 남긴 기록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네. 생각도 해봐요. 그 생활이 어땠다든지 뭐 경제 생활이라든지 네. 사회 가족 관계라든지 네. 이런 것이 안 나타나잖아요. 정치사 속에서는. 그렇죠. 민중사 속에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그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오늘에 사는 우리들도 이 일상생활을 기록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 겪는 일들 그런 것들을 일기 형식이라도 써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역사에 남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예. 보면은 여수민중은 할머니가 겪은 예. 벌교뿐이어가지고 그런 거. 아, 이제 이 서술 방식 자체
아니 그냥 아, 생각을 네. 해보면 그다음에 뭐 70년대 80년대 엄마 아버지 이제 뭐 청년기 때 얘기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개개인이 어떻게 역사를 겪었는지를 저는 아마 서술하는. IMF와 저 세계 그 2008년도에 뭐죠 그거 맞아요. 이번 사태 그렇게. 이후로 길을 못 펴고 있는 저기 청년층 누군가 소설을 써줘야겠죠. 뭐 82년생 김지영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개인과 사회의 페미니즘이라든지 그렇죠. 그 당시 이런 좀 논쟁이 있었다 딱 기억에 남는 건데 저 그런, 같은 사람의 이야기도 좋아하시는 이야기나 소설로 좀 몇 년생이에요? 81년생입니다. 81년생 응삼이.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멀지 않은 이야기다. 예. 있지 않나요? 88만 원 세대 뭐한 네, 그렇죠. 맞아요. 세대도 있고. 그게 제 20대 때 나온 얘기인데요. 바뀌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거 자체는 책 자체는 좀 절판했더라고요, 네. 작가가. 그래서 저자가 이거는 새로운 그 책이어야 된다 생각한다.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절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지금 시기엔 맞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88만 원이 대표하는 것 자체가 또 너무 우울하기도 하죠. 나는 90만 원 세대인데 저 뭐 20만 원, 30만 원 월급 받았던 적 있어요. 연금 세대. 네. 90만 원 연금. 아, 그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뭔가? 근데 아, 그래도 든든해요. 금액은 든든해요. 금액 자체가 매월 나오는 거니까 든든해. 뭐 곁다리 얘기긴 한데 그래도 이런 얘기들이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홍콩 이런 데 보면 그럼요. 우리는 이미 근데 그런 세대를 겪어왔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러니까요. 또 그래서 승리한 거죠 네. 나름.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맘대로 했습니다. 안 그러면 그 잡혀갔지. 변호사 영화에도 보면은 그 막 서로 그 이렇게 보니까 부산에 양서 있는 그 협동조합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랑 어떻게 연계돼 가지고 불임 사건 거기 네. 그분들 이제 독서 모임 이렇게 열심히 한 지밖에 없는데 지금 홍콩도 그렇고 뭐 홍콩 중국, 일본, 러시아 다 막 그러니까요. 약간 독재 좋아하는 분들이 맞아요. 정치를 그러니까 하시고 정치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홍콩 진짜 무서워요. 예. 일단 이렇게 팟캐스트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걸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 힘들지만 잊혀진 역사 혹은 뭐 발굴되지 않은 역사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출판사에서 이번에 이제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만드는 책인데 송암 유경근 독립지사 일대기. 그분이 이제 강화도가 거점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 선친의 땅이라든가 집을 헌납을 해서 교회 겸 학교로 만들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그래서 그 동네 이제 강화도 쪽에 3.1 운동을 진두지휘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오신강 옆에 무슨 여관이던데 거기를 이렇게 거점으로 해가지고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꽤 많은 그 자산을 헌납해서 그 만주 쪽으로 보내가지고 독립군 양성에 쓰게 하고 뭐 그랬던 분이에요. 그 향토 역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대기를 읽어보면 활동이 굉장히 다양한데 여태까지 저로서는 뭐 관심이 없어도 있겠지만 그 역사책이라든가 그런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이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토박이 그 독립지사들. 네. 토박이. 그러니까 그 뭐 서울 거점으로 뭐 지방 충남 거점으로 해서 그 동네에서 활약하던 분들이 제법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뭐 이러저러한 그 것들로 인해서 잊혀지고 발굴되지 않고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늦게라도 이러저러한 자료들이 발굴이 돼서 그런 분들의 일대기가 많이 드러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기록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그런 거죠.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많이 알고 있는 뭐 김구 선생님은 당연히 유명한 분인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동을 했는데 나름 뭐 이제 지금에 와서야 이제 저익적으로 했던 분들이 좀 이렇게 서서히 드러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개인의 삶의 그 족적을 높이 평가하고 그 삶 자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귀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개개인의 뭐 한 명 한 명의 삶과 또는 죽음, 뭐 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또는 뭐 일하다가 비참하게 돌아가신 뭐 젊은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란 말이죠. 진짜 뭐 집을 아파트를 짓고 다리를 놓고 땅을 길을 닦으면서
이 희생된 여러분들의 삶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정말 그 우리나라의 발전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덮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한 명 한 명의 그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좀 많이 내려가지 않았나.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이 부를 이렇게 쌓아가는 과정에서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가끔 그런 걸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좀 네. 끊고 나가죠. 한번 쉬고 가나요? 네. 왜냐하면 쉬어간 다음 멘트 너무 한 번만 길어요? 해주시죠. 네. 네, 잠시 쉬고 다시 한번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칩니다.